국회 과방위는 고 오유환나 씨 사망 사건 현안 질의를 갖고 비정규직 시스템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구를 방문했고 김동연 후보는 부울경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후보 측은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논란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비전대회에 참석해 각자의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8명의 후보들은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양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차별화된 공약과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과방위가 고 오유환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고 오유환나 씨 유족들도 참석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MBC 관계자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 오유환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 과방위가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MBC와 방통위 측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고 오유환나 씨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딸이 정말 살고자 하고 삶에 의해서 지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어떤 당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딸이 이름이 안 좋게 거론이 되는 것도 저는 싫고요. 국민의힘은 MBC가 이번 사건에 MBC 흔들기라는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하며 오늘 대거 불출석한 MBC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흔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프리랜서 전문인을 비극적 선택에 이르게 한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의원들은 프리랜서라는 비정규직 일자리 시스템에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상팀 소속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소속은 아니고요. 네, 소속은 아닌데 네. 일상적으로 소속이라고 하죠. 그게 현실과 뭔가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해내는 것에 괴리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유환나님은 프리랜서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발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과정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제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고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으로 개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개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까지 언급하신 것은 다 가처분이고. 한편 MBC 측은 고 오유환나 씨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쳤다며 2차 가해 위험성과 소송 등을 이유로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영남권을 공략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김동연 후보도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서기 위해 대구를 찾아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증액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산, 울산, 경남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영남권을 겨냥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과 물류 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울산에는 조선과 해양, 수소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경남에는 우주항공과 대기업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수협은행도 함께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부산 발전, 지역경제 또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이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다른 정책 금융기관까지 함께 갈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패키지를 추진하면은. 김경수 후보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지난해 총선 당시 비명행사 공천 논란으로 중도하차한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도 포함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측도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선관위는 5개 업체 가운데 추첨을 통해 4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저녁 8시 30분 첫 대선 경선 TV 토론을 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 토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며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엔 8명 후보 모두 참석하는 비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율 인하 정책도 내놨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를 부활시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흉악범은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정치화된 교육 현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는 등 수능 중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오후에는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1차 경선 후보자 비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347 비전을 제시합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가 제 목표입니다. 3년 내로 100조 슈퍼기업 5개를 만들 자신 있습니다.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제 정비입니다. 체제.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찾는 복지가 아닌 자동으로 정부가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와 수도 이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전 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발표되는데 2차 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로 압축됩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선에 불출마했는데도 보수 진영에서 차출론이 계속 언급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은 대정부 질문과 여야 경선 그리고 세종 집무실 이전 논의까지 겹치며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향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강민지 기자와 관련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죠. 네, 고성 정국. 네, 이번 주 사흘 내내 이어진 대정부 질문 이야기인데요. 네. 이 사흘 내내 격한 장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었던 만큼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때 이제 고성이 오가는 모습들은 이제 가끔 목격을 하는데 이번은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불출석 문제가 쟁점이 됐던 건데요. 네. 이 국회가 한 대행을 대정부 질문 출석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한 권한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대정부 질문 출석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과거 한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기 전이란 이유인데요.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한 권한대행이 없는 한덕수 공방도 사흘 내내 이어졌는데요. 네. 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민주당과 이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국민의힘 간 이 강한 대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정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본회의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 의원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이에 맞선 민주당 김원희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면서 소란이 10분간 지속이 됐고 또 다음 질의자인 유상범 의원의 질문은 5분간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과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고성이 오가는 걸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픽 고성 정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죠. 네, 말 없는 후보.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각 당의 경선 후보군 정해졌죠. 하지만 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한덕수 출마론은 더욱더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은 출석을 안 했지만 그 동안에 광폭 행보를 해서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 성일종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공개적인 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더해서 일부 당협위원장까지 이미 이 출마의 설계 작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을 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과 이 광주 등 지역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대권 행보로 해석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에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의 결심이 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젯밤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에 당 지도부는 경선 흥행 저조를 우려해서요. 내부 단속에 나섰는데 김문수 캠프 등이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언급하며 향후 빅텐트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에 벌써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텐데요. 한덕수 대행은 윤 정부의 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 인물로 비춰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갖추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마저 살펴보죠. 22년 된 미완의 숙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이야기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충청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이 시도가 22년 만에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전면에 내세운 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이 대통령 집무실 모두 건립하겠다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요, 이 공약집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담겨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세종을 제외한 충청 지역에서 모두 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선이 아닌 본선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서 민주당이 충청을 첫 순회 경선지로 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판결일 겁니다.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더 거쳐야 한다. 이러면서 이 시행 시기나 임시 집무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세종 이전을 3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단계로는 당선 직후 기존 용산 집무실을 사용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기존의 용산 집무실을 사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개방되지 않은 청와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임시 집무실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 토론과 국민 투표를 거쳐서 집무실 이전을 성사시키자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까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면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재추진해서 헌법 소원을 다시 제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세종이 사실상 준 행정수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 자체가 변화했다는 논리를 재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 기업까지 지나치게 규제해 반대했고 앞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개미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찔끔 추경으론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비롯한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면담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 기술이 곧 경제고 안보임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한 R&D 예산을 투입하고 국회와 과학계 소통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근무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근무 환경 개선과 8급 공채 선발 인원 확대 등 노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학계가 함께 입법 문제를 탐색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우리나라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불평등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 그리고 불평등 해결까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는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AI 공약 경쟁입니다. AI가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서면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인데요.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도 생성형 AI 공약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AI가 향후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란 공통된 진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건데요. 대선 주자들의 전략부터 들어보시죠.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선 흥행의 빨간불을 걱정하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들이 만든 거는 자체 모델에서 공개. 책임 있는 투자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최첨단 GPU 5만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서 총 200조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AI, 양자, 창원, 상압,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상용화하도록 민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문수 후보는 인프라 확대로 AI 분야 세계 3위 진입을 이루겠다고 공약하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도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을 선언했죠. 양양자 후보는 더 나아가서 3년 내 AI 세계 1위, 관련 인재 100만 명 양성이라는 더 파격적인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AI 관련 공약 경쟁은 이미 지난 2022년 대선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에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직속에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공약이 나오는가 하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내세운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과 출신으로 꼽히는 일부 대선 주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AI 공약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100조 투자하겠다, 무상 AI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 같은 분은 따라하겠다고 200조를 얘기했어.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에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AI 공약으로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실행 계획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조, 200조, 50조, 그리고 세계 1위 3강 AI G3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밝힌 예비 후보들의 AI 공방이 차기 리더십을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매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좀 두 분이 서로 맞붙을 때는 그야말로 불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 이름이 민주 불금 토론 이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46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대선 경선 첫 TV 토론 앞두고 있고요. 내일은 충청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세 명의 예비 후보가 각기 어떤 전략과 또 어떤 키워드를 갖고 TV 토론에 나설지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본래는 경선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는 경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토일 이렇게 해서 4번의 경선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 관련해서 또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세종시 이전인 거죠. 그래서 세 후보 모두 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는 같지만 그 가는 길은 좀 다르다. 항해하는 길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만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조금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지방분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청와대의 복귀와 또 세종 의원 체제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마지막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 즉시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축소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각 후보들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목표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내부 안에서 오늘의 TV 토론에서 그 전략들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네. 상대방을 얼마나 리스펙트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펙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1강이고 어떻게 보면 2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좀 강세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 세 후보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를 좀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경선에서의 상처가 이 짧은 시간에 본선에서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1, 2%의 지지율은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우리가 과거 0.73%로 패배했던 그 아픈 기억을 되새겨 본다면 사실은 토론은 정책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하되 그 안에서의 인신공격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리스펙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존중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어찌됐든 방식은 다르겠지만 민주당의 새 예비 후보가 일제히 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나선 반면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행정 수도 이전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났었죠. 관습 헌법상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지금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 합의
뭐 헌재에 다시 판결을 받는 사안이 있던지 아니면 그런 개별 사안이 없으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을 지금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밝혔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뭐 사실 그 나머지는 뭐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뭐 입장이 아주 약간씩 다릅니다. 뭐 소개해보자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처럼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는 게 좀 검토할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또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좀 하지만 또 청와대가 이미 또 지금 대중에게 공개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홍준표 후보도 비슷한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또 뭐 이게 약간 또 입장이 다른데요. 당장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6월 3일부터 임기는 시작되는데 뭐 지금 이게 굳이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일단 일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호텔 잡아서 시작할 거 아니니까 일단 용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건 추후에 뭐 이야기해도 되는 좀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토론 주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논의는 안 돼 있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 후보 8명도 오늘 공약을 발표하는 비전대회를 가졌습니다. 더 큰 관심사는 주말에 있을 토론회가 될 텐데 자, 조 배정이 됐는데요.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고요. 그리고 B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 대진운이라는 게 좀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좀 키워드가 계엄, 탄핵,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까지 아주 더 뜨거운 공방이 사실 예상이 되긴 합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A조, B조가 지금 사실 생각보다 좀 한쪽으로 좀 몰린 느낌입니다. 네, 죽음의 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공히 다 B조가 지금 너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약간 A조 토론이 좀 관심을 좀 덜 끌고 시청률도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제 자체도 청년 세대에 대한 대책들인 거고 A조는 그에 비해서 B조는 좀 사실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사회 통합 왜냐하면 지금 B조에 있는 지금 이 네 후보가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는 계속 일관되게 탄핵 반대 입장이었던 후보들이고 그것에 반해서 한동훈 후보는 탄핵 찬성의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없이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국민적인 것보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된다. 뭐 당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말하는 입장이 지금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옳은 것, 그른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나머지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설득해서 이루어내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견이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벌써부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흥행은 B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일환 전 대변인 발언 들어봤고 우리 정은혜 전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볼 때 국민의힘 측의 토론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토론을 구성을 했는지는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저도 당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많이 맡아봐서 이런 절차들을 알고 있는데 일단 8명의 후보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각각의 개인 후보를 360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를 4명씩 나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린 리스펙트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토론하는지 그 태도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제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8명의 후보가 얘기를 해야 저희가 비교가 가능한데 A조는 청년 미래, B조는 사회 통합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이 뭘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토론이 이게 기획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되고요. 네. 특히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모두가 청년 미래인데 내 후보의 지금 공약을 보면 전부 다 뭐 기업 친화적인 정책, 뭐 IT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인데요. 국민의힘에도 전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비조죠.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인데 이제 교육 관련이라든지 뭐 공정성, 법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도 얼마나 정책적인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지 네. 사실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정책들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그랜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또 미래 경제에 대해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좁은 영역에 있어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제가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보수 결집입니다. 얼마나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이거는 아마 그 8분의 후보가 모두 다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 공략입니다. 지금은 보수층만으로는 표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무당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차별화입니다. 지금 8명의 후보가 정책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때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후보가 그런 토론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치열한 싸움이 있는 비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재밌는 토론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얼마나 좀 유익하고 뭐 그런 말들이 좀 오갈까, 뭐 유머러스한 얘기들도 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예고됐다가 보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윤 손절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윤 어게인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움직임으로 점차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단독 기사로 SBS에서 그 윤 어게인의 창당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그 탄핵 심판 당일에 허락한 바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그 인용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과 이제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 변호사가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허락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창당에 나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윤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그 탄핵 심판의 그 변호인단 중 일부 변호사들이 지금 이걸 창당을 한다고 그 처음에 의견을 밝혔을 때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방금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를 뭐 담당해왔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의사를 묻지 않고 윤 어게인이라는 당을 창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 어떤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날 또 분명히 허락받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사실 국민들이 우리 지금 당내 우리의 경선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 굉장히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굉장히 김을 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외부에서 뭐 한덕수 뭐 후보를 추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윤 대통령의 뭔가 이 허락하에 또 윤 대통령이 입당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당을 또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이 이기겠다는 자꾸 이렇게 의지를 자꾸 꺾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라도 지금 이 당분간 펼쳐질 우리 당의 이 경선에 뭐 쉽게 말해서 흥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후보들의 면면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 측에서도 그 윤 대통령 관련 신당 창당은 좀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선을 좀 그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측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윤 어게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사실 뭐 윤 노땡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있었던 일은 단순히 저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파괴했고요. 정말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고 국민들을 정말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너무나 위험한 그 내란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그 형사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은 저는 그리고 또 창당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네. 보류가 아니라 이건 백지화를 해야죠. 이것은 저는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경시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정당에 있어서 그런 대통령에 있어서 국민 자체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마음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잡고 정당 정치 그리고 다시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함으로써 정치적인 공백, 권력의 공백 구조가 생겼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보면 그 변호인이라는 분들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창당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 김혜란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도 분명히 저는 압박과 압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프닝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백지화가 정답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뭐 불안감을 더 유도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은 정말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앞서 우리 그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인물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것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정치인 한덕수의 주가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이번에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했었던 지금 그 재판관에 대한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처분을 받아들여지는 지금 그런 결정이 났는데 뭐 정치인으로서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은 그 어떤 진영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추정되는 어떤 그런 지명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제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된 이유는 지금 그 법적인 법적인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루어졌을 경우 나중에 그 재판관들이 했던 그 했던 그 심판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지명의 효력을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했었던 그 이유가 사실 좀 구차합니다. 본인이 지명했다. 후보자 2명을 누구 지명했다고 아예 언론에 밝혔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은 뭐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일 뿐이고 뭐 이게 사실은 효력 있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인용 기각을 논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가처분 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각하해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행위를 나 아직 안 했다. 난 하지도 않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 이전에 했었던 태도와 약간 다르고 좀 구차한 변명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그냥 관료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보여주려고 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력에 뭔가 문제를 보였죠. 지금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한덕수 대행이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 광주 자동차 회사도 방문했고 울산의 조선소도 방문했고 이런 행보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파탄된 경제를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경제 1분기에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을 보인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지난해에 104.8조 원에 달했고 지금 코로나 시기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또 물가도 많이 올랐죠. 22개 생필품이 4.2%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뭔가 대권 간보기. 지금 만약에 정말 출마를 하고 싶다면 당장 그 자리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해야죠. 근데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 뽑힌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뭐 외부에서 뭐 범보수권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과거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진출을 할 때 외교관이라는 직책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는 게 외교관이고 정치인은 돌다리가 없어도 건너는 게 정치인이다. 아마 한덕수 저는 권한대행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관료로 굉장히 50여 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치적인 결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계속 임명이 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겠죠. 본인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렇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대중적인 지지도나 인지도도 어려울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란에서도 또 파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은 본인의 마지막 정치 결단에 있어서도 저는 부적합하다.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102번 조작했다라는 감사원의 발표를 놓고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엔 정은혜 전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를 막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한 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좀 상황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가 조작이 됐다. 근데 결론은 또 기승전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2번이 조작됐다라는 거에 실체를 보면 기존의 통계 수치를 보완하거나 내부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정이나 보완입니다. 예를 들면 4월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뭐 반팔로 바꿔 입었다. 이거를 우리가 기후 조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선을 지금 우리가 한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약간 시계추 정치라고 하는데요. 시계추가 한쪽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면 반작용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뭔가 지지율이 흔들리는 쪽에 좀 자극적인 이슈를 꺼내서 그런 정치 반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주요한 선거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물론 지금 비공개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개로 진행이 되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실체를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아마도 뭐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슈들이 좀 묻히고 있으니 이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어떤 이슈들을 내므로 인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는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네, 김일환 전 대변인. 네, 이것을 뭔가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를 102번 조작했다. 이거 자체가 정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행위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예를 들면 막 52%가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11%밖에 안 올랐다라고 조작한 것, 이런 것들은 그 예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속이고. 네. 사실 그때 저는 이 숫자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11%밖에 안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때 52%가 올랐는데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정말 2배, 3배 오른 지역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시골 지역까지 싹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는 52%였을 텐데 그 정확한 통계가 52%였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만히 앉아서 날벼락 맞은 것처럼 집값이 2배, 3배 이렇게 오른 게 허다했어요.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눈으로 다 보고 지금 당장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사람들,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이 다, 신혼부부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11%밖에 안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정말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우린 모두 알았지만
그것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판이 올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이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서 그렇지 사실은 국민들은 지금에서라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사실 또 대선 전국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전 정권에서 이렇게 그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었다, 통계를. 심지어 이 집값뿐만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도 계속 뭔가 조작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발언 덕분에 오늘 여심저격도 불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